나이가 들수록 먹어야 하는 약은 하나씩 늘어나는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이 과연 안전한 약인지 꼭 먹어야 하는 약인지 궁금하시죠? 그 의문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가장 복용하기 꺼려 하시는 약을 딱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스타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위압감이 생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코엔자임 Q10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심장이 망가진다 등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부터 콜레스테롤 낮추면 오히려 심내혈관 질환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와 같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의사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스타틴부터 처방하고 본다 같은 오해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스타틴이 어떤 약인지, 작용과 부작용은 어떤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통념과 달리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비타민 D,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담즙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다만 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 두통, 발작, 혼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듯이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 사이로 침투한 것을 우리 몸이 제거하려는 과정 중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소와 칼슘이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지방 대사에 방해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습관 관리만으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만 섭취한다는 통념과 달리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의 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약 25에서 50% 정도는 간을 통해 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 두 번째로는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운동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까지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 분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널리 또 많이 처방되는 약이 바로 소문의 중심 스타틴입니다. 앞서 LDL 콜레스테롤은 상당량이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타틴은 이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투약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대략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식습관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떨어뜨릴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5에서 20% 내외인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든 생활 습관 관리를 조금 덜 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약의 큰 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스타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중 첫 번째는 간 수치 상승입니다.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의 환자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격성 독성 간염이라고 해서 약물 독성에 의해서 간이 심하게 망가져서 간경화가 오는 일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두 번째는 근위압감, 근육통 및 근육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의 환자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복용하고 난 후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 이유 없이 근육통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육효소 수치 상승이 근육통이나 근위압감과 같이 또는 증상 없이 검사에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횡문근 융액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한꺼번에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가 순환기내과 의사로 20년 정도 일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병이 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 있거나 당뇨병 고위험군인 경우 스타틴을 쓰면 당뇨병이 더 빨리 오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부작용들을 들으니 과연 스타틴을 먹어도 되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되시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신 다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는 스타틴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좋다는 것은 옛날 얘기이고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높아야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된 논문들을 근거로 보여주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2023년에 발표된 고지혈증의 역설이라는 논문입니다. 약 1,500명의 제향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나이, 비만 상태, 고혈압, 당뇨병, 흡연 상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을 보정했고 역인과관계도 보정했습니다. 역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고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영양 섭취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이런저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들어 각종 수치와 함께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낮아집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사망률이 높다라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망을 앞둔 환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LDL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각종 수치가 몹시 낮아진다가 정확한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역인과관계는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오래 산다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갖고 있는 단골 오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관찰 기간이 5년 미만인 환자들은 통계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사망한 환자들은 제외할 수 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이 11% 증가했고 심혈관계 사망률도 14%가 증가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럼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다가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이 연구가 관찰 연구라는 점입니다. 관찰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있었던 행동이나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가 분석하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또 상관관계나 경향성은 보여줘도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즉 A를 하는 사람은 B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A를 하면 B 상태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찰 연구를 잘못 해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그래프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그래프는 디즈니사에서 개봉한 영화 편수와 미국에서 자동차가 도둑질 당한 빈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과연 디즈니사에서 영화를 적게 개봉하면 미국에서 자동차가 도둑질 당하는 빈도 또한 줄어들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본 연구에서 이상 지질혈증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젊고 더 비만하고 흡연율이 높으며 당뇨병도 더 많이 앓고 있지만 사망률은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령, 비만율, 흡연율, 당뇨병은 사망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어딘가 이상한 결론임을 쉽게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결론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보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써본 분들이라면 어떤 보정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관찰 연구 전체가 의미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찰 연구로부터 어떤 현상을 포착해서 이것이 후속 연구로 이어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다만 학자라면 관찰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찰 연구 몇 개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건강 상태가 관찰 기간 5년 미만인 집단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령과 신체 활동 가능 여부, 체중입니다. 이상 지질혈증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더 연령이 높고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비율도 높으며 체중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논문에도 명시돼 있듯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제향 군인들은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운동부하 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이 이미 생겼거나 이것을 의심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고 신체 활동도 어렵다는 것은 이 집단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이유가 건강 관리를 잘 해서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콜레스테롤이 낮아진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연구의 세 번째 한계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의 건강 상태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의 사망률만 측정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어떤 건강관리를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분들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엄격한 생활관리를 했는지 스타틴을 복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 내린 결론, 즉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역설적으로 낮아진다는 근거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논문의 저자들도 해당 논문에서 두 사실의 연관관계는 확실하지만 원인과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라며 이 논문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이 주장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논문뿐만 아니라 비슷한 결론을 내린 논문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관찰 연구거나 디자인이 잘 되지 않은 연구이거나 표본 집단이 너무 적거나 논문이 실려있는 학술지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논문을 읽는 사람이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 해석한 경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도 그런 결론을 내리는 논문의 수는 그렇지 않은 논문에 비해 그 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한 결론이 설득력을 더하려면 참여자들에게 모두 약을 끊게 한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집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눠서 한쪽 집단에는 약을 투여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다른 한쪽 집단에는 위약을 투여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을 무작위 대조시험이라고 하고 이런 무작위 대조시험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같은 결과를 보여야만 의료계는 이를 설득력 있다고 간주해서 환자에게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환자는 설익은 주장을 검증하는 실험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한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매우 권위 있는 학술지인 유러피안 하트 저널에 2017년 발표된 논문은 다양한 무작위 대조 시험들의 메타 분석을 모아서 보고하였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신뢰도 높다고 여겨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를 받은 약 1,500명의 재양 군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고지혈증의 역설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또 30만 명 이상을 분석한 자연 대조군 연구, 여기에 더해서 5년 이상 총 17만 명가량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타틴 관련 무작위 대조 시험 수십 개를 검토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다 합치면 무려 77만 명 이상이 포함됩니다. 자연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집단과 LDL이 낮은 집단, 그리고 스타틴을 집중적으로 쓴 집단과 조금 덜 쓴 집단 및 스타틴 대조군을 쓴 집단, 즉 스타틴 대신 다른 약을 쓴 집단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연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또한 스타틴을 집중적으로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비례해서 낮아지는 것이 모든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스타틴 대조군 연구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 나온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LDL 콜레스테롤이 약 38mg, 1.0mmmol/L 낮아질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10%씩 감소했고 혈관계 사망률은 14%로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사실 옛날엔 의사들도 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낮추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그렇게까지 낮춰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근거 수준 높은 연구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소 느슨했던 LDL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도 점점 더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권할 만한 근거가
치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은 낮아진다라는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수준의 전향적 대조군 연구를 진행한 다음 논문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기존의 것을 뒤집을 만큼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 이를 환영하고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사람들은 바로 의사들이란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스타틴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인데요. 제 대답은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스타틴 복용이 꼭 필요한 환자라면 부작용을 감안해도 스타틴 복용이 사망률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으므로 복용을 권장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의사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스타틴부터 처방하고 본다인데요. 스타틴은 그렇게 처방하는 약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상 지질혈증 약제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약제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각 항목별로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이 다릅니다.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은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근거가 높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표는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권고 등급이 높다는 것은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근거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여러 차례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반복된 결과를 나타내 근거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타틴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의 1차 선택 약제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할 것을 가장 강력한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근거 수준 또한 가장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기저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여할 것을 가장 강력한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고 근거 수준 또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위험군 또는 중간 위험군에서는 어떨까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의 치료적 생활습관 개선 노력에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료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약물 치료 시작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보다는 권고 등급과 근거 수준이 낮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환자와 상담을 통해 약을 쓸지 말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위험 혹은 중간 위험인 분들에게는 일단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드리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큰 분들이나 이미 급성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의사들이 스타틴을 권유하게 됩니다. 스타틴 복용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사망률이 약 20%로 큰 편이고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 상승, 근육효소 수치 증가나 근육통, 근위압감이 생기면 스타틴 중에서도 효과는 조금 덜하지만 부작용이 덜한 제제로 바꿔보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계속되는 분들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타틴을 억지로 권하는 대신 다른 기전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PCSK9 억제제나 에제티미브 등의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에 비해 PCSK9 억제제는 가격이 비싸고 에제티미브는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스타틴을 복용하면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 고위험군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많게는 약 30%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틴 복용으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보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로 인한 사망률 감소가 훨씬 더 큽니다. 또한 혈당이 오르는 것은 당뇨병 약을 먹음으로써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을 통해 생긴 부작용을 또 다른 약을 먹어서 해결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권유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게 사망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스타틴을 복용한다고 해서 당뇨가 더 빨리 찾아오거나 위험률이 높아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스타틴에 대한 의구심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으시죠? 인터넷에 스타틴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틴이 동맥 칼슘 플라크 양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입니다. 해당 관찰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더 많이 복용한 그룹이 덜 복용한 그룹에 비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 석회화는 혈관의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칼슘이 침착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동맥경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안정한 조직이 안정화돼서 파열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도 결론 부분에 스타틴은 죽상동맥경화성 플라크의 핵을 감소시키고 치유 과정의 일부로 석회화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플라크 안정화와 심혈관 질환 사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관찰 연구에서 스타틴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를 올렸다 할지라도 스타틴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틴의 부작용은 연구 데이터 조작으로 인해 몹시 축소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러닝 피어리어드라고 하여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연구 대상 후보군에게 미리 약물을 투여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조작을 한다고 말합니다.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간혹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연구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을 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무리 없이 잘 복용할 수 있는 환자만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약이 출시됐을 때 이를 주로 복용할 분들 역시 부작용 없이 약을 오래 잘 복용할 수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택한 연구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의사들은 이를 감안해 연구 결과를 참조합니다. 논문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것입니다. 부작용은 러닝 피어리어드 없이 진행되는 연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시판 후 조사를 통해서도 작은 부분까지 상세히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틴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코엔자임 Q10이 함께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부득이하게 복용할 경우 코엔자임 Q10을 꼭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타틴의 한 종류인 아토바스타틴의 복용자 14명 중 10명에서 좌심실 이완기 기능 일부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고 코엔자임 Q10을 복용한 9명 중 8명이 기능 저하가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진들도 밝혔듯 표본의 수가 너무 작고 대조군이 없이 환자들 본인의 기준치 대비 변화를 보는 방식이었으며 연구 설계가 완벽하지 않으며 짧은 기간만 추적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를 토대로 스타틴을 먹으면 좌심실 이완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틴과는 무관하지만 2014년에 발표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q-신비오 연구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신부전 환자의 사망과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아직 한 개의 크지 않은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이라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추가 연구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문제가 아닌 코엔자임 Q10이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메타 분석 논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발표된 연구로 총 575명의 환자가 포함된 1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조사한 결과 코엔자임 Q10이 스타틴이 유발한 근육통을 완화시켰으며 이는 코엔자임 Q10 보충제가 근육 손상을 줄이는 보완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발표된 총 227명의 환자가 포함된 5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조사한 메타 분석 논문에는 코엔자임 Q10의 복용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스타틴이 유발한 근육통을 줄이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연구 모두 참여한 환자가 적어서 확실한 결론을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코엔자임 Q10이 스타틴이 유발한 근육통을 완화시켰다고 결론을 낸 논문에서조차 스타틴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40%가 감소한다는 것을 명시해 둔 만큼 코엔자임 Q10 추가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구가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스타틴 관련 근육 부작용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환자를 선정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코엔자임 Q10의 부작용 역시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일부 환자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스타틴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정식으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속에 의구심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으시죠? 네 번째, 바로 글로벌 제약회사가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의사들을 매수해서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입니다. 바이토린 스캔들이라는 사건을 그 증거로 삼기도 하는데요. 바이토린 스캔들이란 어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가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와는 달라서 2년간 발표를 미뤄왔으며 이 과정에서 통계를 내는 방식과 연구의 1차 목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스타틴의 한 종류인 심바스타틴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신약인 에제티미브를 섞은 새로운 약을 개발했습니다. 약의 이름은 바이토린으로 제약회사는 이 약이 스타틴 단독 처방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사들 사이에서 고지혈증 치료에 스타틴이 아닌 약제들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스타틴을 고용량으로 썼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만약 스타틴을 조금 덜 쓰는 대신 에제티미브를 추가한 약이 스타틴 단독 제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게 밝혀진다면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LDL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으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약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인한스 연구에서 바이토린을 복용한 군이 스타틴 단독 제제를 복용한 군에 비해 혈관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20% 정도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로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일반적인 환자가 아닌 동맥경화가 더 심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였다는 점,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고 경동맥 내중막 두께 또한 정상에 가까워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연구인 ASAP에서는 똑같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이지만 스타틴 복용력이 거의 없고 경동맥 내중막의 두께도 훨씬 심한 집단에게 스타틴을 투여한 결과 첫 2년 동안 경동맥의 두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진행한 ASAP 익스텐션 연구에서는 2년 이후에는 스타틴을 복용해도 더 이상의 경동맥 내중막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스타틴을 복용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약으로 줄일 수 있는 경동맥 내중막의 두께는 이미 다 줄어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발표를 고의적으로 믿은 것만으로 인한스 연구는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비교하고 이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 및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제약사에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IMPROVE-IT이라는 연구인데요. 예전과 달리 연구 대상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로 한정 짓지 않고 50세 이상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지난 10일 이내 입원한 환자 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0에서 125mg/dL,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50에서 100mg/dL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험에 참여한 환자 수는 720명에서 18,144명으로 관찰 기간은 24개월에서 7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구 목표 또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에서 실제 사망률과 심근경색 위험, 뇌졸중 위험 특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기간 동안 스타틴 단독 복용군보다 바이토린 복용군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비율이 2%가량 낮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무리 제약회사가 돈을 댄 연구라 하더라도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은폐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약회사의 불리한 결과가 나온 인한스 연구가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해외 유력 언론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 8,8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계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연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보안 장치들을 마련했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엄격한 동료 평가를 진행하고 약이 출시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약의 효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하나의 연구로만 그 효과가 증명됐다면 근거 수준을 매우 낮게 책정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행한 연구가 모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점도 제약회사의 로비와 입김만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사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발 중이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된 신약 개발을 중단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들은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나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가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사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으로 스타틴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에제티미브를 병용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 의사들은 스타틴만을 고집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제약회사 로비가 엄청나다는 증거로 제약사 후원이 아닌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 자마에 실린 올헷 LT 논문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연구는 프라바스타틴이라는 강도가 낮은 스타틴을 65세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없는 집단에게 투여했을 때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들에게 낮은 강도의 스타틴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봤더니 스타틴을 쓴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모든 원인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투여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뇌혈관 질환의 저위험군 또는 중간위험군에서도 무작정 스타틴을 투여하지 않고 일단 생활습관 교정을 일정 기간 해봅니다. 연구 결과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일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 이 논문은 제약사들의 후원을 받고 작성된 논문입니다. 제약사가 후원한 논문에서도 이렇게 제약사에게 불리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스타틴을 복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환자분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환자분께 억지로 약을 복용시킬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환자분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사로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미래에 스타틴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근거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를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